진짜 이게 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서는 돈을 쫓지 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돈을 쫓고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돈이 너무나 절실했던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대출이자를 매달 내지 못하고 현금 서비스를 받기도 하고 어떤 달에는 빚의 목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빚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였다 그러면은 1번, 2번, 두 번째 빚에 대한 이자는 냈지만 3번, 4번, 5번에 대한 빚은 못 내는 거예요. 이자를. 그러면 그 다음 달이 지나고 나면 3번, 4번 대출 이자에 대한 빚을 내고 5번 안 내고 1번, 2번 안 내고 여기서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용 점수가 은행원들이 뭐 900점 이상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600점, 500점 이렇게까지 떨어진 그런 시간들을 막 보냈거든요. 그것들이 20대에 저의 허황된 잘못된 생각으로 시작된 그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지혜는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로 브리프하게 지난 시간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실제로 우리가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돈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을 갖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근데 이 10억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15년 정도 걸린다. 지방은 한 6년 정도쯤 걸린다. 그리고 음, 교육비인데 저처럼 결혼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가르치려면 한 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저처럼 아이가 셋이면 한 9억 정도 필요하다. 결혼하는 비용들은 3억 정도가 필요한데 순수 결혼 비용은 한 5천만 원 전후가 되어진다. 나머지는 구하는데 한 2억, 한 4, 5천 정도가 드는 게 추세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데 싱글들이 24년도 딱 중간 소득을 딱 끊어보면 실제로 한 달 버는 게 우리 모두가 대충 봤을 때 한 220만 원 정도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고 있다. 물론 뭐 이 중에는 500만 원, 1000만 원 버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200만 원 밑으로 버시는 분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 220 정도의 소득을 어, 올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요약을 해보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크기는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을 꼬박 잘 해가지고 성공했을 경우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수준으로 한 50세 정도쯤 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은 실제로 그 정도의 돈을 벌고 있지만 나가는 돈을 따져보면은 교육비도 한 3억 나가죠. 결혼비용 한 5천만 원 나가죠. 주택비가 한 10억 정도 나간다면 이렇게 번 돈 그냥 그대로 다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에 먹고 뭐 여행하고 이런 문화생활이나 이런 건 일절 없이 그냥 그거만 그냥 큰 틀에서만 얘기했을 경우에 이렇게 많은 돈들이 이제 나간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한 것들을 제가 그때 짚었는데 저처럼 이렇게 허황된 목표를 혹시 여러분들이 갖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삶에 엄청난 위협이 아니라 엄청난 공격과 내 삶을 갉아먹어서 사는 것이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걸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빨리 돈을 이제 모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본능인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빚이 있다면 빨리 갚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모으는 것이든 돈을 갚는 것이든 혹시 여러분들이 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빚을 갚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게끔 좀 나는 이 빚과 친구가 될 거야. 나는 내 계획대로 한다면 5년, 10년이면 갚을 수 있어. 그래서
넉넉하게 하면서 좀 이자 비용을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그 삶을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핸들링 해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 체주의 종이 되지 않는 이 빚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니까 너무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뭘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고 또 거기서 또 더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돈을 모으는 거나 갚는 건 쉽지 않다. 근데 빚의 양날이 있는데 빚을 지지 말라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지난 시간에 왜냐하면 빚지면 너무 많은 인생들이 갉아먹어지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하지만 요즘 빚을 권하는 시대에 뭐 집 한 칸 있다 하면 빚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빚들이 뭐 세상에서는 좋은 빚, 나쁜 빚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빚은 뭐 꼭 좋은 빚이라고 할 거는 아니에요. 어, 내가 소비 향락, 과한 뭐 지출 이런 것 때문에 얻어지는 그야말로 그런 빚이라고 하는 거는 확실하게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나쁜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투자를 하는데 좋은 계획이 있어 빚을 끌어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세상은 좋은 빚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면요. 그것이 잘못되어진 결과로 시간이 흘러서 나에게 위협을 준다면요. 그 빚이 좋은 의도로 얻은 빚이지만 과연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빚은 안 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빚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어쩌면 빚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죠. 우리가 그 빚을.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빚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또 제가 조언을 좀 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것은 짧은 시간에 노력하지 말라. 그 대가를 난 치르려고 기꺼이 마음속에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거를 절대 피할 수 없어요. 그 대가를 정면으로 내가 달게 받아야 돼요. 다만 너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의 이 두 번째 어, 이 세미나의 주제는 위험한 것들의 4번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저의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 한번 쭉 다 넘기고 오늘 주제 말씀 한번 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우리 모두 함께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3장 4절 시작. 부자가 부자 되려고 되려고 애쓰지 애쓰지 말고 말고 그리고 그런 그런 생각 생각을 끊어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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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를 슬기를 가져라. 가져라. 네.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가정을 하나 세울게요.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월급을. 대한민국 중위소득의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는 거죠. 빚이 없어. 근데 내 생활에 지출하는 거를 딱 따져보니까 따박따박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 고정비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살고 있어. 내 월세가 30만 원이래. 월세가 50만 원이래. 핸드폰비, 그 다음에 공과금, 그 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고정비하고 변동비 있잖아요. 변동, 내가 얼마든지 줄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예컨대 내가 매일매일 스타벅스에 출근할 때 한 번씩 사 먹는 커피가 만약에 있다고 해요. 이건 얼마든지 줄일 수 있잖아요. 이런 변동비. 고정비와 변동비를 다 합쳤는데 내가 22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인데 100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해.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될 필요가 없잖아요. 매달 돈이 한 120만 원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게 살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거든요. 돈을 모을 필요도 사실은 없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우리가 왜 돈을 모으고 있죠? 아프잖아요. 나중에 65세 정도쯤 되면 이젠 소득이 끊겨지고 이제 벌어놓은 돈 갖고 또는 연금으로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비상자금이 없거나 모아둔 돈이 없으면 한 달에 이렇게 내가
소득이 더 많은 인생을 살고 지출을 통제해 가면서 평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뒤에 60살, 70살, 80살 때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래서 재테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공유를 중지를 하고 잠깐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 새로운 걸 좀 공유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제가 이걸 내려놓고 제가 엑셀 양식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요. 이 파일은 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겁니다. 음, 이 공유가 됐나요? 서청환 형제님 공유가 됐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네네. 보통 이렇게 재무 상담을 게 되면 이와 같은 재무 상태표를 여러분들하고 진단을 해요. 돈 얼마나 저축하고 있습니까? 물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자유 공유가 날라갔는데 안 보이는데. 아, 공유가 날라갔어요? 예, 아, 지금 안 보입니다. 네. 네네. 아, 제가 듀오를 써가지고 옆으로 옮겼더니, 아, 이런 예. 아마추어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보이죠? 네. 네. 저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면요. 우린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득에 내가 월 소득이 만약에 25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 정도쯤은 저축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싱글 라이프를 사니까. 그러면 250이면 한 50%를 우리가 만약에 저축을 한다면 한 달에 125만 원, 125만 원 정도를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로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거든요. 부양가족이 없을 때는 이렇게 50%씩 여러분들 저축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이 뒷단에 인생 후반에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에 대한 예비 자금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 사실 우리가 40대, 50대에 해당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250만 원을 만약에 갖고 소득을 올린다면 어, 저축 금액이 25만 원 또는 한 5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한 달에 이루어지면 그닥 나쁘지 않다. 최저 수준의 것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축 금액이 높을수록 여러분들 안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더 필요한데 소득을 올릴 방법이 없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투자 금액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냐면 100 빼기 자기 나이. 예를 들어서 제가 50살이에요. 그럼 100 빼기 자기 나이 50살 하면 50, 50% 소득 금액의 50% 정도쯤을 투자하는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50% 투자해서 내가 25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125만 원을 이렇게 하라는 뜻인 거거든요. 40대는 100 빼기 40하면 60%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식으로 넣어놨거든요. 250에서 60% 하면 한 150 정도 투자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30% 정도 투자금은 너무 많지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투자 방식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코인, 주식, 펀드,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일단 투자 금액은 이렇게 좀 줄이고 저축 금액을 좀 높이는 게 좋겠어요. 언제까지? 종잣돈이 모아질 때까지. 종잣돈은 얼마? 3천만 원. 또는 3천만 원이 좀 먼 사람은
천만 원. 저는 3천만 원 다 모아 있는데요. 3천만 원 모은 사람은 5천만 원 목표로 저축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음에 제가 얘기할 어, 이 물가 상승률과 미래에 대한 가치 부분들을 어, 좀 감안한 그런 투자를 제가 얘기할 건데 그 종잣돈은 거기다 투자를 해서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 방식을 제가 제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한 30% 정도 하는 게 좋겠고요. 몸이 아프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 안 들어도 돼요. 돈이 없는 분은 결혼하지 않으신 싱글들은 자기 소득의 5%, 내가 25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최저 한 12만 5천 원을 보험금 나중에 뭐 이렇게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말고 보장 범위를 높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보험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 실손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그리고 나중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돈 주는 거. 그런 거. 그런 거, 뭐 10년짜리 길게 좋은 거, 뭐 권유받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주변에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렇게 보험 금액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4억이 있대요. 4억의 돈이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에 3억이 있고 그 다음에 예금에 5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 뭔가 주식을 했든 뭘 했든 투자 금액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이 예금하고 투자 금액에 돈이 들어가서 뭐 지금 당장 야 돈이 좀 필요하다 하면 1억 정도를 이렇게 내가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동산에는 3억이 들어가 있고 4억 중에 예금과 투자 금액에는 1억 정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환산으로 해보면 부동산에 내가 갖고 있는 100% 4억을 100%라고 할 때 부동산이 75% 비중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뒤로 가면 갈수록 부동산에 돈을 깔고 앉아 있으면 현금화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떵떵 걸리는 타워 팰리스에서 살 게 아니라 조그만 빌라에 내가 방 두 개짜리에 관리비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으면서 현금 비중이 훨씬 많은 쪽으로 여러분이 택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용자금이 선진국들은 이렇게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게 추세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확대해라. 부동산 비중은 축소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비상입금 같은 거는 얼마나 있어야 되나요? 월급쟁이들은 자기가 한 3배 정도 있으면 돼요. 나 한 150, 근데 그게 3배가 어느 정도냐면 내 소득의 3배가 아니라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변동비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그렇게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쳐서 총 지출 금액이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가 있는데, 그거에 3배 정도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나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지출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비상 예비자금으로 젊은 사람들은 한 3배 정도. 우리들 같은 경우에 한 50대 정도쯤 되면 5배 정도쯤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삶이 더 무거워지거든요. 어,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머니, 아버지도 연세가 있어서 부모들을 더 케어할 수 있는 그 비상자금 같은 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어쨌든 간에 더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져요. 몸이 좀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 6개월치의 지출 금액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 좋아요. 갑자기 시장에 쇼크가 오거나 또는 직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들과 관련해가지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하거나 또는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내가 도산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대출을 갑자기 갚으라고 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할 때 지출 금액의 한 3배에서 6배 정도 그냥 러프하게 가져가시면 좋다. 저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도 없는 사람 저처럼 빚이 많았던 사람일 거예요. 이분들은
저축하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의 규모를 줄이는 계획을 짜시는 게 좋고요. 빚이 없는 사람들은 종잣돈을 1,000만 원 모으는 거 목표로 하는 거. 또는 1,000만 원이 모아졌다면 3,000만 원 모으는 거 목표로 하는 거. 3,000만 원이 모아졌다면 5,000만 원 모으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목표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상예비자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돈 벌고 있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월급쟁이도 있는데 자기 소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득에 여러분 지출하는 거 얼마인지 좀 따져보시고 살고 계신가요? 가계부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소득은 한 250인데 매달 나가는 게 한 280 정도 돼요. 30만 원씩 맨날 마이너스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저는 그 사정 너무 잘 알아요. 누군들 내가 250 벌면 250 안쪽으로 쓰고 싶지 그걸 넘게 쓰고 싶냐고요. 소득을 더 늘리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강구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또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면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언제까지? 소득과 지출에 있어서 균형점이 생기는 그 시점을 안정감이 드는 그 시점 그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자기 소득 대비 우리가 보통 지출은 70% 정도 하는 게 좋네요. 내가 100만 원 받으면 한 달에 쓰는 돈은 70만 원 정도여야 되고 30만 원은 비상금으로도 가야 되고 예비자금으로 가야 되고 저축도 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상하는 그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거로 가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빚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부채를 상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금과 이자를 주로 이제 갚아 나가잖아요. 이자만 내는 거는 여러분 10년을 두고도 여러분 갚지 못해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거로 하세요. 저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은행 다닐 때 매일매일 와서 5천 원씩 갚고 가는 어떤 여자분이 있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해. 점심시간 되면 그 사람이 맨날 와서 저기 와서 5천 원씩 갚더라고요. 하루라도 안 갚으면 안 돼. 근데 어떤 날 안 오잖아요. 궁금해져. 그럼 그 다음날 여지없이 와서 10,000원을 갚아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이 사람은 이자만 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생기는 주머니 돈을 다 그렇게 빚을 갚는 거에 사력을 다해서 노력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자만 갖고 갚는 분이 있다면 원금을 갚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아직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신다면 다른데 이자가 더 싼 데가 무엇이 있는지 이따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쪽으로 대환대출을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250만 원의 소득이 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기로는 30% 정도의 부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빚을 갚는 것들 외에도 다른 것들을 우리는 많이 하기 때문에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는데 빚을 진 사람들한테 잠깐 헌금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이 빚을 진 사람들은 원래 소득금액 250만 원에서 헌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빚을 갚고 나서 순소득으로 해서 헌금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250에 10%니까 25만 원을 저는 할게요라고 하면서 맨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 나는 감내하겠다라고 한다면 25만 원 하세요. 나는 3만 원밖에 못 하겠는데요. 250만 원에 3만 원이면 11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따지지 않으세요. 거기에 너무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번 달 제가 10,000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더 이렇게 이 부분에 인색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만약에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작정하고 적금 같은 걸 하나 드세요.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내가 아껴가지고
1년에 그냥 1년 헌금을 내겠다. 그럼 1년 해봐야 60만 원이에요. 5만 원씩 하면. 그래서 한 번 이렇게 헌금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250만 원이니까 10분의 1을 해라.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에 기쁨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하간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50% 이상의 것들이 빚으로 나간다면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은 사력을 다해서 돈을 모을 게 아니라 빚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짜 나가고, 과소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못 하시겠지만 소비 자체도 줄여가면서 소득을 어떻게 늘릴 수 있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탈출구가 있을지. 그리고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금 기름종지가 이거밖에 없는데 더 늘려서 하나님 거를 받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이 있잖아요.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전세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예금, 또 뭐 있을까요? 주식으로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코인에 투자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돈들 다 합친 걸 총 자산이라고 하죠. 총 자산 대비 내 빚, 마이너스 통장도 있을 거고, 전세 대출도 있을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최대한 여러분들 40%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를 줄여서 가든, 집이 있다면 집을 팔아서 가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위험을 회피하고 행복한 생활을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총 부채에 대한 부담 비율을 실제적으로 높이 갖고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4억짜리 총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빚이 2억이 있대요. 그러면 비중이 4억 중에 2억이 빚이니까 50%의 비중의 빚이 있네요. 이렇게 된 사람은 제한하기로는 좀 줄여요. 2억을 1억 6천으로 좀 줄이는 노력들을 해 나가세요. 빚은 줄이면 줄일수록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 재무상태 평가 지표를 제가 공유해 드릴 건데, 이거 한번 따져 보시고요. 이런 거 가계부 써봤어요.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제가 자산 관리표, 자산 현황표, 요거 잠깐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고, 다시 이제 구체적인 디테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현금 흐름표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 작성할 때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내가 급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성과급이 2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네요. 200만 원이다. 여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뭐 세금이 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들어와요. 대출금 상환하는 게 3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그 밑에 합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 주세요. 그러면 이거 작성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총 들어오는 돈하고 총 나가는 돈으로 봤을 때 들어온 돈이 더 많아야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남는 거 같고 저금도 하고 뭐 그럴 거거든요. 이걸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봐 주셔서 내가 들어온 돈하고 나가는 돈이 어떤지 여러분들 파악을 한번 해봐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나가는 돈이 난 더 많다. 그러면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계획을 한번 짜 보십시오. 필요하다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자산관리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통장에 지금 급여통장에 잔액이 내가 30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내가 비상금 통장에 내가 500만 원 정도가 지금 있다. 그리고 보통예금 넣었다 뺐다 한 통장에 뭐 150만 원 정도가 있다. 그러면 내가 95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묶어놓은 돈이 1000만 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1950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1950에 이게 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은 1950만 원이 되겠죠. 이 표에 의하면. 근데 부채도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2천만 원이 있어.
근데 마이너스 통장 잔고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서 마이너스 쓴 거는 10만 원이다. 신용카드 할부 잔액이 있는데 그게 4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신용대출 1년 미만짜리가 있는데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쓰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이제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자산이 있고, 부채네요. 죄송합니다. 부채. 이게 부채가 있는데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야겠죠. 그래서 밑으로 쭉 보면 이분은 1950만 원의 자산이 있는데 빚은 91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분은 건강한 거죠. 근데 이 빚 금액, 이쪽에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높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서창환 형제님,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시간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제가 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돈을 벌고 있는지에 대한 이 부자의 셈법을 좀 잠깐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어, 2번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 말씀이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제가 부동산 그래도 나름 전문가거든요. 경매 학원의 강사이고 경매를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집을 지금 많이 마련해 주는데요. 보통 요 얘기부터 오늘 좀 해볼게요.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내 돈이 얼마가 있죠. 내 돈이 예를 들어 내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출을 얼마 받냐면 예를 들어 한 8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9천만 원 갖고 이렇게 집을 이제 사거든요. 근데 이제 부자들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 실수요가 이렇게 자들이 이렇게 집을 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내 돈 1,000만 원이 있으니까 대출 8천만 원을 갖고 8천만 원을 갚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이자도 여기서 부담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도 있고 8천만 원에 대한 상한 부담도 있어요. 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자기 자금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해. 근데 대출이 아까 얼마였냐면 대출이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대출을 8천을 받는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집을 9천짜리를 이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 살지 않고 투자하는 거 목적으로 보증금 8천으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갚아버려. 그래서 이 대출을 갚은 후에 대출 부담이 없겠죠. 그러면 대출 부담이 이제 없는 거죠. 전혀. 대출 부담이 전혀 없겠죠. X표가 어딨나요? 음. 그래서 이제 대출 부담이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대출 부담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보증금 8천만 원을 갖고 자기 자금 1,000만 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 갖고 이 집을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이 집이 시세 차익이 올라가면 보증금 8천만 원을 갚아주고 자기 자금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시세 차익을 보는 시세 차익을 보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주식이나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나는 지금 월세를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가 있는데 나는 월세 1,000만 원에 50만 원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살고 있어요. 나머지 7천만 원을 가지고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집을 사서 투자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7천만 원을 가지고서 그냥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월세를 살면서 집을 하나 사놔. 그래서 초기에 집을 하나 살 때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출을 끼워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집을 산 다음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세입자를 들여서 그 세입자가 준 보증금으로 대출을 다 갚어. 그럼 이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투자금만 어느 정도 묶여 있겠죠. 심지어는 그 투자금까지도 이 보증금으로 추가적으로 받아서 자기 자금까지도 회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30%, 40%이 집을 싸게 사니까 이런 방식이 내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이와 같은 방식의 것들로 세입자를 들여서 정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저는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 삶에. 그러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지, 사실. 이 집이 올라줘야 돼. 떨어지면 리스크는 이 보증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세상의 방식이 이렇게 정말로 이런 식의 방식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 사이트가 보이나요? 자료가 지금 안 보입니다. 공유가 안 되고 자료가 안 있습니다. 보여요? 네, 예, 네. 예. 아마도 그러면 제가 이쪽 화면에 지금은 보이나요? 옵션 원 보입니다. 옵션이요? 옥션 원 네, 보이죠? 보입니다. 옥션 원. 네. 네. 제가 이게 그냥 여러분한테 경매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경매하라는 얘기 아닌데 실제로 제가 한번 이 투자하는 방식에 부동산에 투자는 일반 매매로 사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싸게 물건을 사는 방법이 있거든요. 보통 두 번, 그래서 네 번 정도 떨어진 물건에 제가 아파트 10억짜리 사라고 여러 번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관리비가 적게 드는 빌라를 사라고 만약에 말씀드린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잘 보입니다. 잘 보이시죠?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북 청도에 있는 1억 5,900짜리가 5,400만 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냥 서울 부산에 계시니까 예를 들자면 서울과 그냥 잠깐 보여드릴게요. 부산.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의 방식이 일반 매매로 사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95건이 서울 부산에 이런 물건들이 있네요. 그러면 네. 부산 해운대 반송동 저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음. 반송동에 있는 물건인데 중동에 있는 물건이네요. 물건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3억짜리가 1억 9,500만 원 됐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2억으로 사면 3억 정도에 팔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서 시세 차익을 얻는 거죠. 전 음. 2억이 없는데요. 근데 2억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보증금 있죠. 1,952만 원. 1,952만 원을 냈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2억의 낙찰을 받았어. 네. 그러면 1억 8천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네. 1억 8천을 대출을 받아 일단. 음. 그러면 대출 이자가 부담되고 빚이 부담되잖아요. 근데 네. 1억 8천 3억짜리 집이니까 1억 대출. 8천 정도의 전세로 들여놔 여기다가. 음. 그럼 내 돈이 지금 하나도 뭐 2천만 원 들어갔죠. 2천만 원. 근데 할 수 네. 있으면 2억으로 전세를 집어넣어서 내 돈까지 다 회수해버려. 2억으로 음. 낙찰받았으면. 그래서 이게 전세를 이제 2억으로 놔주게 된다면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이고 3억짜리를 2억에 사는 거예요. 그 네. 시간을
2년 정도 지나서 3억에 파는 게 아니라 한 2억 5천이나 2억 7천 정도에 파는 거죠. 그냥. 음,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어서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아까 음, 제가 그 그림으로 설명한 것처럼. 근데 이런 집은 경매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 집은 그냥 싸게 사면 그냥 그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서울도 있으시니까 서울도 한번 잠깐 볼게요. 서울 같은 소재지. 아마도 여기가 서울 같은데, 전부가. 부산이 엄청나게 많이 오나 보네. 부산. 서울 있다. 서울이 있네요. 네. 서울 여기 있다. 화곡동. 제가 이 50. 관심물건으로 별표한 거 관심물건인데 2억 4천짜리인데 네. 2억 4천짜리인데 실제로 16평 엄청나게 넓어요. 근데 1억 음, 2,300으로 됐대. 네. 그러면 이거를 1억 5천에 받아. 그래서 전세를 1억 5천을 내놔. 네. 근데 그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은 내 돈 얼마하고 대출을 받은 돈이야. 그리고 나서 음, 세입자를 1억 5천이나 1억 6천에 들여. 그럼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거나 또는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빚도 다 갚고 종잣 빚이 좀 생길 수 있어.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2억 4천짜리니까 그냥 한 2억 정도에 싸게 팔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 돈을 모으더라 이거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하자는 얘기 아니고 네이버에서 보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집을 구하는 음, 방식 잠깐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네이버에 보면은 부동산이라는 거 있어요. 이 부동산을 이렇게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디폴트로 아파트 오피스텔이라고 여기 나와 있고 서울시로 되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 서울시 지도가 있고 그냥 한번 보죠. 저는 강서구에 살아요. 강서구. 강서구 화곡동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 금액을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빌라만 얘기해 볼게요. 음, 오른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빌라 주택을 하는 거야. 빌라 주택. 근데 나는 직장이 화곡동이야. 예를 들자면. 근데 돈이 땡전 한 푼 없어. 나한테 500만 원밖에 없어. 난 더 이상 엄마 아빠랑 살기도 지금 좀 눈치 보여서 하고 싶지가 않아. 500짜리 집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쪽에 있는 옵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로 올려. 여기에 보면 이 옆에 있는데 옵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옵션. 가격대를 눌러. 그러면 가격대를 눌러서 1억 이렇게 누르면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1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면 숫자로 이렇게 펴야 돼. 다시요. 1억을 누르면 1억을 누르면 이 1억이 나와요. 2억을 하면 2억, 1억, 1억부터 2억이 돼. 이렇게 하면 이제 2억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쏘리.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300만, 이게 100만 단위거든요. 300만 원이야, 이게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은, 여기 보니 300만 원 하나 있죠. 300에 75만 원짜리. 그죠? 이렇게 하면 300에 75만 원짜리가 나와요. 보면 강서구 등촌동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숫자로 되어져 있는 게 300짜리야. 여러분께서 만약에 부모님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집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독립해서 나와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집을 구하는 거지. 지도를 보면서. 그럼 여기 이게 숫자로 111 써져 있는 게 다 이게 월세 300에 75 이런 거예요. 300에 30짜리, 300에 25, 300에 40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동이 막 움직여지면서 강남 쪽에 있는지 한번 볼까? 강남 쪽에 서초동. 서초구에도
있다. 서초동에도 서울 교대 옆에 두 개가 있는데, 근데 300에 150이네. 비싸긴 비싸네, 여기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너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관악구에 만약에 다시 월세 전세 관계없이 이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거를 나는 매매로 하고 싶다. 나는 1억을 모았어. 나는 경매 모르니까 난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나는 이제 이사 가기 싫어. 그러면 여기다 매매라고 선택해 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짜리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1억. 그러면 1억짜리 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실제로 1억짜리 집들이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1억짜리 집이 있으면 이게 여기에 나와요. 서울은 없네. 1억짜리 집 사기가 어려운 모양이네. 한번 내가 볼게요. 1억이 있나? 1억이 없어. 1억짜리 있다. 양천구 목동에 1억짜리 하나 나왔다. 양천구 목동. 양천구 목동 어디에 있지? 양천구 목동. 여기 있네요. 여기가 1억짜리가 있어. 음, 여기 옆에 별표 있죠? 네, 별표를 눌러. 그럼 1억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음, 이건 1억짜리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음, 매매를 구할 수가 있어. 난 돈 1억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하면 돼. 또 하나 해볼게요. 나는 매매 말고 이번에 내가 지금 나는 이번에 전세 구해야 되는데 음,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전세 내가 뭐 2억짜리를 1억에서 2억짜리를 구할 거야. 근데 방은 두 개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음, 실제로 어 입주 예정일은 입주 예정일은 그냥 한 10년 안짝까지 좋아. 아니야. 4년부터 10년 사이 신축급으로 난 하고 싶어. 아, 그다음에 면적은 난 평, 좀 평수가 10평 너무 작고 20평짜리 좀 구축여도 좋아. 아니 좋아. 30평까지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늘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림에 이렇게 나와요. 음, 눌러. 이거 눌러. 그럼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이거 누르잖아. 별표 누르면 여기에 전세 2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이거 돈 많은 거 말고 돈 없는 거로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그럼 부산으로 넘어갑니다. 음, 부산. 자, 부산 한번 가봅시다. 부산. 부산은 무슨 구가 좋아요? 뭐, 부산 친구. 나 부산 친구 알아. 부산 친구. 전세 말고 월세 한번 해봅시다. 월세. 월세. 월세로 가고, 금액은 난 이렇게 돈 없으니까, 나 월세 500만 원밖에 없어. 500만 원. 보증금, 보증금 난 10만 원짜리. 그러니까 월세가, 원래 10만 원짜리를 하는 거예요. 500에 10만 원. 자, 부산 친구 10만 원에, 그 다음에 옮기, 요거 봅시다. 면적은 뭐, 일단은 면적은 어쨌든 뭐 아무거나 다. 방은 두 개여야 되고, 화장실은 하나여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돈이 없으니까 뭐 입주 관계없이 뭐 오래된 것도 좋아. 자, 이렇게 해놓고 해보는 거예요. 지도를 옮겨. 그러면 이렇게 옮기다 보면 안 나오잖아요. 네, 시세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음, 이거 구하는 거에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월세 금액을 20으로 올려본다. 20, 나왔죠, 하나. 네, 자, 10으로 말고 20으로 오르니까 나오잖아. 네, 그러면 20으로 올리면 나오니까 이걸 또 눌러. 여기도 음, 눌러. 그래서 음, 보는 거지. 어디에 있는지. 여기 두 개 있네. 어, 아, 역세권에 두 개 있네. 네, 그럼 이거 보고서 보는 거죠. 음, 평으로 곱해서 15점, 이 전용 면적이 13.4평면 방이 두 개 널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방 하나짜리에 만약에 살고 있다. 음, 난 방이 두 개가 너무 필요해. 옷방도 좀 필요하고 책도 좀 많고 짐도 있어. 그러면 음, 이사 갈 계획을 이거 갖고 짤 수가 있어. 음, 아시겠죠? 네.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내가 이런 걸 한번 알아줄게요. 부동산 지인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지인. 지인.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부동산 지인이라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인 빅데이터를 누르는 거야. 다시요. 지인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 지도. 빅데이터 지도를 누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 네이버로 일단 로그인을 하고 빅데이터 지도라고 했죠? 빅데이터 지도를 눌러. 그럼 이게 빙글빙글빙글 지가 돌아가면서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죠? 네. 대한민국 지도가 나오는데 내가 집을 지금 살려고 그래. 또는 내가 지금 전세를 얻으려고 그래. 그럼 음,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매매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동그라미 지금 치고 있는데 오른쪽에 네. 보면 시세 보여요. 매매라고 되어져 있죠? 네. 매매라고 되어져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잠시만요. 미안해요. 너무 키우니까 이 매매라고 보여져 있죠? 네. 네, 매매라고 되어져 있고 전세로 누를 수도 있고 매매로 누를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두 개 보여주려고 해요. 매매라고 눌러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 안에서 이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이게 매매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서울을 보면 이게 스크롤바를 마우스로 쭉 올리잖아요. 그러면 서울 지도가 확대가 되면서 서울 안에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구마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그림표가 있어요. 근데 예컨대 하남시다. 하남시는 매매가 2.7%로 지금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는 시세야. 2.7이라고 써져 있어. 근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보면 이렇게 약간 밑으로 다운됐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잖아요. 밑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매매 시세가. 그 뜻인 거야. 밑바닥 찍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광진구 있죠. 광진구. 광진구는 2.3% 올랐네. 강동구는 4.5% 올랐어. 매매가. 그럼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아직 오르지 않고 있는, 지금 다 오르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매매 시세가 집을 살려고 한다면, 아직 오르고 있지 않은 그런 추세에 있는 곳에 가서 사는 게 좋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구리시는 중량구는 0.6밖에 안 올랐어. 이거 봐. 중량구는 0.6밖에 안 올랐거든요. 그러면 강동구 사는 것보다 중량구 사서 좀 싼 거 사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이거지. 그죠? 노원구 0.5%밖에 안 올랐어. 노원구 0. 아직 노원구는 오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돈이라도 조금 가성비 있게 집들을 서울은 아무래도 이 전철 같은 게 잘 돼 있잖아요.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거 갖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다. 전세. 자, 전세는 부산으로 한번 가봅시다. 부산.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똑같이 부산에 있는 형제들이 있으니까. 자, 부산 있어. 부산 매매로 보니까 지금 부산은 서울하고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 서울은 아까 조금씩 올랐잖아요. 부산은 내려받고 있어, 지금. 가격대가 부산은 떨어지고 있어. 부산 진구 2.3% 떨어지고 있어. 부산에서 오르고 있는 동네는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매매 시세는. 근데 여기서 전세 한번 눌러볼게요. 전세 버튼. 전세 버튼도 수영구, 동구, 남구 이런 데가 조금 오르고요. 해운대구는 떨어지고 있어. 그 다음에 동래구도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아까 네이버 그렇게 물건 찾는 거하고 이 부동산 지인하고 잠깐 보는 거지. 같이 어느 동네가 떨어졌나 그거를 같이 요거랑 같이 교차해 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찾아서 내 돈이 마련되는 형편 안에서 좋은 거를 최고로 저렴하게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동래구에서 내가 구하려고 그래. 전세를. 동래구를 자, 봅니다. 동래구를 계속 들어가 봅니다. 그 동래구에 동이 나와 또. 똑같이. 동도 똑같이 나와. 뭐 서동이 있고 어딘지 모르지만 수안동이 있고 낙인동이 있고 막 있어. 복천동은 4.9%로 전세가 오르고 있어.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러면 떨어지고 있는 안락도나 낭민동은 마이너스 4.3%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네이버 부동산 가서 낭민동이 지금 4.3%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동네 가면 저렴하게 물건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라도 방 2개짜리 구할 사람이 3개짜리 구하고 하나 있던 사람들이 2개짜리 구할 수 있고 지하에 있는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요거는 부동산은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부동산 그만해요. 부동산 끝. 부동산 끝. 부동산은 나중에 여러분 내가 도와줄게요. 여러분 제가 필요하다면 경매 강의도 제가 한 2시간 정도 경매 특강 한번 해주고 싶은 생각 여력이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들 집 구하는 거 내가 구해줄 수 있도록 한번 그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갖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뭐 이런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화면 보이시죠? 네, 잘 은행, 보입니다. 네, 은행연합회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에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이라고 있어요. 은행연합회에서 소비자 포털을 눌러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금리 수수료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눌려볼까요? 어디가 금리가 제일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은행연합회 여기에 가서 예금금리 눌러보는 거야. 그러면 예금금리가 정기예금은 묶어놓는 거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가 전체 은행, 여기는 이제 저축은행은 없네요. 전체 은행 대비 단리라고 한, 은행은 다 단리거든요. 1년 동안 묶어둘 거고, 여기서 하는 거지. 가입 방식 전체로 해서 검색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3.2% 주는 산업은행이 제일 금리 높은 거야. 딴 데 갈 필요 없어. 근데 최고금리라는 거는 무슨 조건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두 번째로 보면은 농협은행이 3%로 기본금리를 주는데 옆에 보면 최고금리 3.8% 이렇게 주잖아요. 3.8%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상세 정보에 보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 3.8%를 주는 우대 조건이 이렇게 나와. 고향 사람 기부금 납부를 하면 0.5%더 주고요. 나이 65세 넘은 사람은 0.1% 가산해주고 MG 고객도 0.1% 주고 뭐 카드 쓰면 얼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8%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예금 목돈 묶어놓는 거는 여기에 가서 보면 된다. 그리고 적금 다달이 난 10만 원 따박따박 넣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넣어야 될 게 뭐냐면 청약저축 꼭 넣으세요. 청약은 꼭 10만 원 넣으시는 걸 제일 우선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금을 넣는다면. 그 다음에 오늘은 보험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보험 넣으려면 보험은 가능하면 이런 은행의 적금보다 항상 1% 이상 높거든요. 대신에 중간에 깨면 훨씬 손해야. 10년 넣겠다고 생각하고 10년 넣으면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보험 적금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적금도 여기서 어, 소비자 포털,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이거를 누르시고 전체 누르시고 정액 적립식이라고 하는 거는 매달 10만 원씩 넣겠다, 50만 원 넣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넣고 1년짜리 넣었을 때 어떠냐?
이자 계산 방식은 다 단리죠, 단리. 검색을 하면 적금은 KDB 산업은행이 제일 돈 많이 주네요. 2.5% 주네, 기본적으로. 근데 보니까 저의 출신은행인 우리은행이 기본금리 2.75%인데 최고금리 4.65까지 주는 게 있어. 여기 보기를 눌러보면 아까처럼 우대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는 이렇게 알아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대출 관련해서도 대출을 할 때 대출 금리 비교에 가계대출 금리 여기서 보면 똑같이 전체 은행을 누르고 신규 취급 금액 기준 누르고 여러분께서 만약에 신용대출이다, 뭐 전세대출이다 하면 예를 들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누른다. 마통 누르고 대출금리 누르고 검색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신용 점수별로 1000점에서 951점 신용등급이 높은 데는 KDB 산업은행은 대출을 안 해주니까 없고, 농협은 5.4%, 신한은행은 5.2%, 등급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신용대출은 4.9%가 KB국민은행인데 제일 싸다. 그러면 여러분 미쳤다고 농협 가서 5.4% 하겠어요? 여기 4.9% 가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갈아타기 하거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조금 더 있었는데 오늘 너무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단은 공유를 중지하고